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서 지난 주말 의사들이 열었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사실부가 저질렀던 세월호 만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조중동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30억대 구상권 청구를 문재인 정부가 철회한 조치에 대해 사납게 물어뜯은 거 말입니다.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가 무법천지를 방조하겠다는 뜻이 없음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진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중동의 초점은 이른바 외부 세력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만이 아니지요. 막루에서 세입자가 불타 죽을 때까지도, 세월호 참사로 유족이 비탄에 젖을 때도 조중동은 외부 세력은 개입하지 말라고 훈수를 둡니다. 그렇다고 당사자끼리 대화나 타협을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조중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없는 자는 백기를 들라, 이겁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일이 꼬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중동은 북한의 남침에 맞서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를 도우러 온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군 철수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외부 세력 아닙니까? 그 외부 세력이 이 외부 세력과 같냐고요? 생존권을 박탈당한 소수자 약자를 돕는 외부 개입인데도요. 내가 말하면 로맨스 소설, 남이 말하면 야설. 이 이중잣대로 혹세무민하는 조중동. 그래서 조중동은 읽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여줄 때 인성을 해칠까 염려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수원에서 뵐 수 있는 거죠. 2018년 지방선거,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미리 짚어드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 김용민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좋은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볼까요? MBC 김장겸 전 사장 체제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억대 규모의 특별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MBC 김장겸 사장이 취임한 이후 모두 7명의 이사가 선임됐는데요. 사퇴한 백종문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6명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위로금은 1인당 약 3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류재영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자체 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6월 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해군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100여 명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약 35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민군 복합항공사가 이들의 반대 시위로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새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선출 소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친박계 함진규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법안이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 권력 남용이 공익신고자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부패 행위는 여전히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가 본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 온전히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캠페인은 1월까지 진행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김프로입니다. 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직함은 뭐 제대로 깊이 수행해보지도 않고 그냥 허울만 남은 명예처럼 김프로 주변에 맴돌고 있는데 오늘 그 김용판 얘기한다고요? 네네. 유일하게 가장 마음이 지금 편한 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늦게 적폐 청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무죄가 확정됐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 혐의로는 여러 차례 죄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재판이 확정되면 그걸로는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을 텐데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국가정보원의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김병찬 서장의 윗선에 누가 있었느냐? 그때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병찬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휘한 김용판이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박근혜 정권에서 엉망으로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죄가 없게 만들어준 걸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뒤늦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더라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는 얘기가 수사가 윗선까지, 그러니까 김용판 전 서울청장한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진실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걸 책임을 진다든지 가방의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집안 열쇠 주인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재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국정원 직원에게 경찰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흘려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됐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사람과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재수사를 받고 그것과 관련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병찬 서장이 뭐 아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시간이 또 오래 지나서 수사를 그냥 했다는 흔적만 있을 뿐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압수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윗선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김용판은 아무 죄가 없는 상태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1심 판결문이 뭐 거의 그대로 이제 굳어져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사실 1심 판결문에 있는 판결의 논리가 굉장히 조금 조악합니다. 뭐 주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판결문을 일단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판결문을 보면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판결문을 보고 판사들 중에서도 야, 이건 너무 판결문을 좀 엉망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들고 나왔던 해괴한 논리가 뭐였냐면 국정원 여직원이 그 오피스텔 안에서 왜 이렇게 뭐 댓글을 한참 달다가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초인종만 눌러보고 그냥 112 출동했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한참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가가지고 한참 옥신각신 실강의를 하다가 선관위 관계자하고 경찰 관계자하고 다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그때 뭐 지금 범죄 현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이런 거를 빨리 뺏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막 한참 했었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그거를 못했어요. 검찰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하러 가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전화 와서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 증거가 없다고 법원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언만 나와서 옥신각신 하다가 끝났는데, 예. 그때 이제 영장을 청구를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정원에서 순순히 컴퓨터를 내줍니다, 경찰에. 그 여직원이. 예.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단서를 달아서 내줘요. 포스트잇에다가 뭐라서 써서 주냐면, 다른 거는 열어보지 마시고 3개월 이내에 작성돼 있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과 관련돼서 지지하거나 비방한 그 글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주세요라고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경찰한테 분부를 합니까? 압수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자기가 내는데, 주방에서 낼 때 뭐 주방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위협이 될 만한 뭐 칼이라든지 뭐 그런 유해 도구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식당이랑 주방은 보시는데 수저통하고 젓갈통만 보세요라고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고, 경찰은 그것만 가져다가 그냥 하고, 여기서 뭔가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판결문에 뭐라고 쓰냐면 분석 범위 제한 논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걸 써놔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미 제출을 봐달라고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여기만 보세요라고 한 거를 봐도 되느냐, 아니면 다 살펴보는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검찰하고 옥신각신 싸웠는데, 결국에는 법원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에 손을 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냥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뒤늦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당시에 석연찮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수없이 통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또 국정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제껴내고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가 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늦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김영판 전 서울청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굉장히 상황이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수사를 엉망으로 한 그 사법 주체들에게 물어야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를 수사 당사자들한테만 묻는 것은 조금 억울함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진행했던 주체가 이제 두 군데거든요.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과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려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러던 서울청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서울청 사람들은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거니까 분명히 거기는 이제 문제가 돼야 되고, 그게 나중에 검찰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똘똘마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넘기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건너온 그 내용을 검찰이 180도 뒤집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결국은 법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이 최종 판단을 한 사법부에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그 판결문은 기회가 되시면 다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판결문으로 좀 기억될 것 같습니다. 뭐 원리 원칙으로 보자면은 정권이 어느 세력의 정권이냐, 또 대통령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휘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마구 휘둘렸고, 말하자면 탄생할 권력에게 줄을 서는 최악의 행태를 보인 건데, 전에 아마 김프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김용판이 지금 박근혜 측이 가리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판이 불편하지 않게끔 상황 조성을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한겨레 21 기사를 보더라도 김용판은 2012년 대선 끝 무렵에 돌아가던 공작들, 청와대 주도의 공작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적폐청산 TF와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는 약간 그냥 구문처럼 돼버렸어요.
뭐 다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주 긴밀하게 경찰 사이드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쪽에서 뭐 한나라당과 당시의 한나라당과 국정원과 이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시 내용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가운데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김용판이 유죄가 선고돼가지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이거 뭐야? 경찰에서 열심히 했던 나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고는 본인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김용판을 살려라. 뭐 이런 이제 지령이 아마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법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판결문에 쓰여진 논리도 굉장히 조금 조악하고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의 굉장히 부끄러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 역사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과 공모한 사실을 어떻게든 밝혀낼 수 있다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꼭 요 수사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김병찬 서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국정원이 자기하고 공모했다고 명확하게 또 진술을 해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수사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김용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좀 성공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저는 뭐 선서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선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신박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을 쓰면서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천을 받으려고 애쓰고 막 이런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경찰에 그래도 나름 수장격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으니까 아무튼 지금에라도 뒤를 떴지만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여보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 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노회창 정의당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하는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선물해드립니다.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와 그에 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웹툰 송곳, 당첨자께 송곳 4권과 5권, 6권 총 3권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 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빌리지.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국정농당 실언님, 김엄마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쫑짱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의 끝말잇기 시작 글자 요절의 절이었는데요. 당첨자 2017 새날은 온담님, 끝말잇기 절차 탁마. 국민의당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수 세력과 통합한 것이 아니라 지지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올 CM은 김용민 브리핑과 무관한 유료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1,8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이 해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아일보 직영 3만 호를 맞아서 동아일보에 재직할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기고를 냈는데 못 보셨군요. 네, 못 봤습니다. 네, 생소해 하셔서. 이 직영 3만 원지 지랄 3만 원지 이건 뭐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 다를 텐데, 직영 3만 원을 맞아서 만약에 동아일보에서 이완배 기자님에게 기고문을 요청한다면은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아니, 그것도 이낙연 선배쯤이나 되니까 뭐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동아일보가 저를 화장실에 걸려있는 휴지 쪼가리만큼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닐 텐데요. 뭐 그럴 정도까지입니까? 네, 그럼요. 그건 뭔가 확실한 인상을 안 심어주셨네요. 제가 있었던 극동방송에서는 뭐 공식 지정 마귀로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인상을 굳혀놨는데. 아,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주말에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0,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문재인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의사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뭐 이미 논점이 뭔지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또 제가 의료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내용이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도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주제는 의사들의 저 투쟁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별로 동의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단지 의사들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흔히 경제 계급 역사를 볼 때 계급 투쟁이라는 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선 지난 주말 집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의료 수가 정상화가 먼저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집회 때 나온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코노미석 티켓을 타고 비즈니스석의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과 똑같다. 지금의 의료 서비스는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까지는 기사를 보면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건 어차피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낮은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현 정부도 의사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겠다, 뭐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예. 그런데 이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지모 씨는 저희가 힘들게 공부할 때는 1원도 보태주지 않다가 진료를 할 땐 왜 공공의료라며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 라며 격한 심정을 토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퍼주기 의료를 하다가 쓸데없는 진료가 자꾸 생기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귓방망이 한 대 맞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예. 아니, 그렇죠. 지금 들으시니까 바로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번 의사들의 투쟁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투쟁을 해본 적이 없거나 정말 아둔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투쟁할 일이 있을 때 의사들이 이번 집회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는 사람을 많이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 수가 문제를 전문적으로 섬세히 따져 들어가면 의사들 말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문제는 의사들이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분노를 털어놓는 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여론과 민심을 얻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진보 진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제 경험상 단일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 투쟁이 아닌 경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걸린 문제인 경우에요. 투쟁의 성패는 여론에서 판가름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투쟁은 못 이겨요. 사회적 이슈가 걸린 투쟁의 결정권자가 대부분이 정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누군가의 투쟁에 대해서 압박을 제일 강하게 느낄 때에는 그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입니다. 정부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도를 먹고 사는 정치 집단이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정부 투쟁, 대사회 투쟁을 할 때 필요한 건 물론 자기 집단들이 많이 모이고 힘을 강력하게 발휘를 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서 정부에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 경험상 제일 필요한 두 가지는 첫째, 누적된 연대의 경험. 둘째,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번 의사들 투쟁을 보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전체적으로 의사들이라는 하나의 계급은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집단이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패친분 중에도 부산에서 진짜 민주적이고 친노동자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의사분이 계세요. 예. 의사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연히 훌륭한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의사라는 계급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집단이 거리로 나서거나 집회를 할 때는 항상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나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수와 약자를 위한 연대에 집단 전체적으로 나서는 걸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누적된 연대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제 경험상 사회적인 우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공감의 능력인데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힘들게 공부할 때 1원도 보태주지 않다가 진료를 할 땐 왜 공공의료라며 나라에서 관리를 하냐 이런 발언을 하고 앉아있으면요. 이건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는 최악의 자살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집회에서 나왔다는 저 발언은
사회적 연대를 박살내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나 잘났다는 겁니다. 나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지들이 뭘 나를 도와줬어? 왜 내 이 업적을 가로채?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회적 연대를 구하는 집단도 꼭 정말 일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저런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요. 저러면 공감을 못 불러일으키는 걸 떠나서 반감만 한 무더기 얻고 맙니다. 진짜 아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 잘났어를 절규하는 사람한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싶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제일 큰 영감을 준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틴 노악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자 겸 수학자인데요. 노악이 쓴 초협력자라는 책이 있고요. 부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5가지 협력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최근 경제학의 조류 중에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에게 제일 큰 영감을 준 책입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그런 종류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태인 선생님께서도 마틴 노악의 협력의 5법칙을 많이 인용하시고 이 노악이 쓴 초협력자라는 책을 번역한 사람도 경제학 박사인 허준석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악이 전개하는 협력의 5가지 법칙을 보면 전제가 우선 이렇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협력하는 우리들이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인간이 잘 협력하는지를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5가지 법칙 중에 간접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 누구에게 잘 협력하느냐, 평판이 좋은 사람한테 협력한다는 겁니다. 노악의 협력 5가지 법칙을 보면 뭐 공간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한다. 혹은 뭐 친척들에게 협력을 한다. 이런 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래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웃이나 친척, 친구처럼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나아가면은요. 어떨 때는 사람들은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협력의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게 언제 많으냐? 노학에 따르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소문, 잡담, 다양한 뉴스, 즉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린 그 사람을 처음 봐요. 생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판에서 중요한 것 2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의 누적성, 공감의 언어 이 2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오랫동안 연대를 위해서 애를 썼고 약자를 위해서 싸워왔다면 그 평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명박 같은 애들이 나와서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으니까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 우리 시민들 연대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부디 족가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 집단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일부 헌신적인 의사분들이 쌓아놓은 평판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까먹었다는 평가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쟁에 한국 의사들의 총체적인 집단이 과연 헌신적이었느냐,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아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의사협회 비대위가 홍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홍보물을 보니까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홍보 만화를 누가 그렸냐면 윤서인 씨가 그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윤서인 작가가 자기들 생각과 맞더라도요. 평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윤서인 작가의 만화를 거기다 그려놓으면 연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서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만약에 의사협회의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굴러가면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입증하는 사례죠. 그분들이 수능 점수는 잘 쓸지 몰라도 머리는 정말 안 돌아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점수 줘서 의대 입학권을 줬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또 한 가지 이 연대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노악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때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협력적인 이유는 완벽하게 언어를 갖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을 원할 때에는 적정한 언어를 통해서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 나 공부할 때 니들이 이론이라도 보태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 사람하고 연대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 집단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이미지 외에는 아무것도 심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그 의사 집단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의료계 신문을 보니까 기사 제목이 이래요. 전국 의사 총걸기 대회 국민 설득에 기반이 됐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부제가 검색어 1위 달성하며 관심 쏠려 문재인 개혁 검색량 공식 발표 이후 최대치 도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검색어 1위 한 게 국민들이 설득돼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들 해석을 하시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공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이래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들이고요. 의사들이 벌이는 제가 보기엔 좀 아둔한 투쟁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걸 보고 뭘 배우고 뭘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보태려고 합니다. 저는 진보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부탁을 가끔 드리고 싶어요. 진보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풍찬노숙을 하면서 약자들 편에서 뜨겁게 투쟁하신 그분들의 삶의 평판이 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한시도 빼지 않고 그분들을 늘 뜨겁게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의 언어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언어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제가 가끔 집회 장소에 가거나 토론을 하시는 분들의 장면을 보면 물론 제가 그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감안하더라도 진보운동 하시는 분들의 어법이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알려줄게. 이거 몰랐지?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투쟁에 동참해줘. 조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쌓아왔던 평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뜨겁게 존경합니다. 문제는 그런 어법이 사회적으로 연대를 구할 때는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어법을 쓰면서 전의를 다지고 투쟁의식을 다지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중들에게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 공부할 때 이론이라도 보태준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것처럼요. 야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옳은데 왜 연대를 안 해? 이런 식의 어법은 이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이라도 그런 어법이 남아있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우 진짜 연대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어요. 지금은 당적이 없지만 그 진보 정당에 입당을 한 다음에 신입 당원으로 지역 당협 모임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신입 당원 환영 행사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환영 행사의 당사자가 저하고 다른 당원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행사는 저를 포함한 이 두 사람을 환영해주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낯을도 되게 많이 가려서 이거 두 명밖에 없는데 너무 나를 열렬히 환영해주면 되게 힘들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우더라고요. 전혀 환영해주지 않고요. 그 정당 안에 좀 정파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 안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계속 이론 투쟁을 하시는 거예요. 당원들끼리? 그 신입 당원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좀 신기하다는 듯이 그 토론을 쭉 지켜봤는데 저하고 다르게 입당하신 분은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결국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당은 입당하면 좀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러냐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러시더라고요. 소외감 되게 느낀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정파 간의 그 토론도 중요합니다만 그 자리가 신입당원 환영회였다면 그게 아직 그 당내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자리일 텐데요.
저런 어법으로 당원들끼리 새벽 2시까지 누가 오르냐고 싸우고 있으면 어떤 신입당원이 이 환영회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보수의 강점입니다. 보수는 이걸 아주 잘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진보 진영으로 더 왼쪽으로 올수록 이게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저는 가끔 느낍니다. 네. 어법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어법도 좀 버리고요. 연대를 위해서 정말로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의사들의 투쟁을 보면서 뭐 이념적으로 보면 저는 동의가 전혀 안 되는데 그건 이 동의가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저분들의 투쟁은 3자 입장에서 봐도 진짜 최악의 투쟁이라는 생각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막 윤서인이 등장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런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면교사, 그 가르침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겁니다. 사회적 설득과 연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평판을 누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뭔가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경청하려는 태도가 공감을 일으키는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 스스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도 있어서 오늘은 노학의 협력의 법칙과 함께 의사들의 지난 주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소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적절한 오늘 분석이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자꾸 가르치려 든다든지 나아가서 모른다고 무시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도 연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나이 든 꼰대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젊은 이른바 논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보여서 아이고 참 나쁜 거 배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누구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충 알겠네요. 돌이켜보면 또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팍 누를 수 있는.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성 많이 하고요. 보통 김수민 평론가한테만 그러시잖아요. 김수민? 걔는 좀 밟아야 됩니다. 여러모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여간 오늘 그 지적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이완배 기자께서 이거 지적하시기 전에 저는 일요일에 그거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한 번에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전 어떤 거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냐면은 최대집인가 그 사람이 뭐 극우 노선에서 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투쟁이 뭐 핵심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협회의 투쟁, 이 투쟁의 그 후호가 건보재정 부실화.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명분으로 내걸었어요. 반대 명분. 야말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건보재정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급여 많이 했다는 겁니까? 건보재정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건 이제 사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이익에 뭔가가 저촉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솔직하지도 않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면 그 결국에는 자기들의 주장은 그다지 국민들 다수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부터 이게 투쟁의 프레임이 부실했거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촛불들을 들었지만은 그 촛불의 명분들은 어찌 보면 이념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상식적인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반하다 보니 밑바닥 민초들부터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의사협회는 지금 의사들만의 투쟁으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윤서인 그린 거 다 폐기하고 최대집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예,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그 지점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기들의 의견을 더해서 업그레이드된 문재인 케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전혀 뭐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안타깝습니다. 정말 누가 코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이 시사연안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데 참 이건 참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투쟁 프레임에
제가 다 놀랐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깜짝 놀라서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겁니다. 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정보부처와 산하기관의 적폐청산 관련 태스크포스가 정권 입맛에 맞는 편파적인 인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이념지향적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며 편향 인사들을 지목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 오창익 현 인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이분은 제가 지금 듣기에는 밀양 송전탑 사건이라든지 백남기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용산 참사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 사건에 주동적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주로 다루는 거기에 인권분과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금 맡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국가안보 수호기관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밀양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을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엉뚱한 혐의를 붙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오창익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 초대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군인권자문위원도 맡았습니다. 오창익 국장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 인사다라는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편향 인사로 가장 강조했던 인사는 송현석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송현석 보좌관이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송현석 보좌관은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대법원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활동했던 한 회원은 당시 강령에는 한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던가 인민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송현석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2004년쯤 정책위원장을 잠깐 맡은 것이 전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송현석 보좌관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도 않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내놓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에 대해서 주관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7도, 대구 영하 8도로 예상되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철원 영하 3도, 대구는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정선태 교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눈도 왔겠다. 남부지방으로 훌쩍 한번 기차 타고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입니다. 저기 고향 말고 교수님은 여행차, 기차 타고 간다면은 어디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은 강릉이에요. 강릉. 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에 해 뜨는 장면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한 6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개통하는 KTX를 타면은 2시간도 안 걸린다 그러네요. 속도가 빠를수록 풍경은 지워지게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빨리 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월로 해서 태백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주에서 평창으로 해가지고 대관령 뚫고 강릉까지. 아, 무서워요. 뭐 시속 한 300km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식민시대 때 우리 나혜석이나 뭐 이광수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길, 서울에서 출발해서 하얼빈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이야 뭐 블라스토크로 가서 기차를 타야 하지만 그 기차 여행을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예. 조만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선로는 깔려 있어요. 지금 뭐 잡초가 많이 무성해졌겠습니다만은 제진역이라고요. 강원도 고성에 동해 북부선 선로가 북한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남북 관계 좋아지면 사실은 시베리아 노선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남북 관계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그 여행이 가능할 텐데 그 시절이 오면은 우리 김 PD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아유, 만약에 마르코 폴로가 있던 시대에도 그렇게 선로가 있었다면은 기차 타고 올 수도 있었겠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우리 마르코 폴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인가 무슨 정당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264의 절정이라는 시를 읽었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MBC에서 쫓겨난 건 아니죠? 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배현진 시를 위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인민재판시계 이런 숙청을 보면서 64 선생의 절정을 읽었다는,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 저 교수님이 평론을 해주셔야죠.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아주 혹독한 계절인 것 같은데 더욱더 혹독해야죠. 264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이 정도 갖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 저 해직 언론인들이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뭐 잘랐습니까? 뭐 업무에서 저기 배제했을 뿐인데 이거 갖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저기 핍박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사실은 이 나라 보수들이 굉장히 허약하고 그래서 개짓듯 짓는 거는 대개는 다 이제 공포심 혹은 두려움 그 표시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뭐 장제원의 그 논평도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네, 저들이 한 짓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264 선생이 겪었을 법한 혹독한 계절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온정을 베푸는 게 저들에게는 허점을 내보이는 것이어서 조심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미 정선태 교수님을 통해서 루신의 물에 빠진 개, 이거 톡톡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맥락 없는 용서, 관용 이건 없을 겁니다. 네, 어림없습니다. 264 선생이 절정을 쓴 건 1940년인데 그야말로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는 혹독한 조선 식민지 상황을 그린 작품이죠. 일제가 이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할 시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화할 시점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숨통이 정말 끊길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뿜어낸 결창을 저들의 입에서 들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뭐 식자우환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는 그런 사람 입에서 오낼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맥락에서 나올 게 전혀 아니죠. 264 선생이 야마도시겠어요. 뭐 지하에서 들으신다면 예. 대단히 분개하실 줄 압니다. 예. 누가 감히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친일 협력자들의 그 후예가 정당의 주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히 뭐 저도 화가 났습니다. 264 선생의 그 광야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 시를 중학교 2학년 때 서울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시 낭송대회에 나가가지고 이걸 제가 학교 대표로 낭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험도 있나요? 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어대라고 했어요.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와,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바로 정선태 교수님 아니십니까? 아유, 왜 이러십니까?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그 백마의 꼬리에 붙어 있는 파리쯤 되겠죠. 아니 근데 교수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굽니까? 글쎄요, 뭐 논란이 많이 있긴 한데 시인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할 테고요. 독립을 갈망하는 형상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들의 입에서 이 절정이라는 시가 울려 나오는 걸 보니 저들이 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위기감 느껴야죠.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는 곳까지, 정말로 그런 곳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선다면 저들의 반격은 또다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용하는 순간 바로 되치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살아온 행태가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실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4.19 혁명이라든지 또 서울의 봄이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6월항쟁이라든지 이거 곧 있으면 걔네들이 또 되치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서 장제원 씨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절정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절정도 아니다. 절정은 멀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쨍글한 겨울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은 이 겨울을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시 전해주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왜 장외투쟁 안 하지요? 이 추운 겨울에 장외투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못할 거요? 아니 장외투쟁은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말이죠. 뭐 미동도 안 하니 말이지. 막 지금 말로만, 그 완전히 그 구라로만 지금 투쟁을 하니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저들은 투쟁이라는 걸 그렇게 해본 이력도 없거니와 그 정도의 자기 의지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익에 충실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정의나 대의를 표방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우, 서설이 오늘 10분이나 됐습니다. 원래 본론보다 서설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서설로 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해초의 왕호청 축국전과 더불어 이 세계 4대 기행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판본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김호동 선생이 번역한 사계절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결정판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버전들은 뭐 어린이용으로 편집을 했거나 풀어쓴 것들인데 이건 그야말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전문을 번역한 이 역작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있습니다. 제목만 아는 사람. 그거 안 읽은 사람인가요? 네, 제목만 아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마르코 폴로는 1260년에 베니스를 출발해서 맨 앞에 지도를 보면 정말 광대합니다. 우리 현장이나 해초 여행길과 반대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길을 택하죠. 예. 아랍과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은 백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페르시만을 통해서 베니스로 돌아가는 여정인데요. 자그마치 이 여행이 3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 시기는 아시아 역사에서는 몽고 지배하, 주로 쿠빌라이 칸이 지배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예. 동방견문록 읽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아랍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현재로 보자면은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제외한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세계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예. 이 원 제목이 세계의 서술인데요. 그러니까 세계를 서술하다는 뜻인데 이 세계를 그야말로 손수 자기 자신의 발길이 닿은 곳을 글로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욕망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로
쿠빌라이 칸이 지배하던 몽골에 머물면서 곳곳에 역사와 인종, 종교, 풍속, 자연 환경 물론이고요. 그리고 신화, 전설, 건축까지 그야말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대부분의 그 여행기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마련인데요. 이 시기만 해도 유럽이 아직은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다른 세계를 봄으로써 조금은 겸손한 눈으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세계를 포착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대여행이란 상상력과 환상의 원천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어떤 지배나 소유의 욕망의 표현이기도 한데 예. 동방견문록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물론 환상과 상상력이 동원되긴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36년에 걸친 대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여행한 것들을 또 어떤 이유인지 감옥에 갇혀서 동료에게 구술해서 펴낸 이 책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참 인간의 이 역량이랄까 이 상상력의 경외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동방견문록 같은 책은 뭐 다른 고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긴 밤에 어떤 한 챕터나 어떤 한 부분을 딱 골라서 함께 읽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몇 구절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혹시 우리 김 PD가 항저우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항주 아닙니까? 네, 항주죠. 그러니까 절강성, 저장성에 있는 항저우인데 항저우는 아름다운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예. 이때 마르코 폴로가 표현한 게 하나의 에피그램처럼 항저우를 표현하는 표어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항저우를 신이 만든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항저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안시를 떠나 사흘 거리를 가면 매우 중요하면서도 부유한 여러 도시와 촌락을 보게 된다.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살아가고 우상숭배자이며 대카한에게 복속하고 있고 지폐를 사용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풍부하다. 사흘 거리를 다 가면 아주 멋진 도시에 당도하게 되는데 프랑스어로 천상의 도시를 뜻하는 킨사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여러분에게 그곳이 지닌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최고의 도시라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 멋진 곳에 대해서는 이 왕국의 왕후가 이 지방을 정복한 바얀에게 써보낸 글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제 킨사이, 즉 항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상세해요. 운하나 주요 도로들은 물론이고요. 중요한 건축물들, 광장들, 그리고 이곳의 그 사냥의 풍습들 등등 정말로 면밀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13세기 후반에 유럽인의 눈으로 본 중국이 어떠했는지 또는 아시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포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도에 대해서 또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또는 티베트에 대해서 마르코 폴로는 그냥 종횡무진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면서 그 세계를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르코 폴로. 아이고, 우리는 고려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고려시대죠. 우리는 그 몽골에 대해서 고려시대에 40년 가까이 그 지배를 당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몽골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이랄까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 몽골 제국은 세계 문명 교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그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유럽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서 문명이 교류하고 또 중세를 무너뜨리고 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근대를 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코너명이 오늘을 읽는 책인데 오늘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만 열린다면은 기차를 타고 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쭉 갈 수가 있고 터키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오리엔탈 특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저쪽 인도를 지나서 터키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른바 세계 순환선, 대륙 순환선이 그려지는 거죠. 도로도 그렇지만 철도로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시야를 훨씬 넓게 열어줄 테고요. 예, 우리가 특히 한반도 남부에 갇혀있는 이 폐쇄적인 이 상상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여행이라는 게 지배나 점령의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나의 발견의 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경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많은 상상과 허구가 생산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럽 중심의 좁다란 세계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여행기의 힘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 말은 뭐 그럴싸하지만은 이 글로벌이라는 게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야 이 섬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히 갇혀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은 떠날 수가 없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만 메고도 기차를 타고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상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마르코폴로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김호준 씨가 말이죠. 무학의 통찰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배낭여행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세계관, 가치관은 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착한 건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간지가 있어요. 전 그래서 마르코폴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대양을 저어가면서 동양 땅까지 이르렀던 그의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들을 동방견문록에 모두 다 담지 못했을 것이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김원인 총수가 우리 김 PD보다 조금 나은 한 가지가 바로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PD가 쓴 평전에서도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 우리 김 PD는 동방견문록을 보시면은 마르코폴로의 시선으로 그 시사의 장을 이렇게 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네요. 예. 물론 마르코폴로가 자신이 여행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완역본을 통해서 그 흐름들은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 정서들 그리고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하는 갈망들은 여실하게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대의 마르코폴로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방견문록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김호준은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거의 1000%, 10,000% 이르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커피숍에 계신다고요? 네, 오늘 뭐 좀 일정에서 나와 있는데요. 녹음은 해야 돼서 좀 오늘 잡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음이 뭐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가 공동체에 내는 잡음만큼 하겠습니까? 네, 오늘 뭐 원내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김성태 의원이 되는 걸로 걸고 자세한 결과는 뭐 다들 보실 테지만 언급은 또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딴 사람이 되면 개망신이 되는 거네요. 네, 뭐 개망신 당하죠. 뭐. 수많은 청취자들 들으신 김영민 브리핑의 독자분들이 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다라고 생각하신 자체가 뭐 엄청난 망신이니까. 그렇죠. 네, 저도 각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저 친박이 저렇게 갈라진 양상에서 한선교, 홍문종 나름대로 또 방귀 좀 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뭐 대중적인 호감도에 있어서 정말 난영난제인 두 사람이죠. 뭐 김성태는 뭐 낫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종편이라 나오고 어디 나와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1기 특조위를 방해했다. 이런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네요. 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충격적인 것은 역시 2015년 1월 1일 특조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법률 검토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6개 법률 사무소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 내용을 깨끗하게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했다는 거죠. 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기한이 한참 남았는데 조기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정부에서 수를 썼다 이런 얘기죠? 예, 좀 뭐 험하게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까라고 시작했던 시점부터가 전부 다 활동한 날짜다라고 계산을 해서 조기에 종료를 거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해양수산부 뼈를 깎기는커녕 남의 살을 깎은 거죠.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의 뼈를 깎는 그런 짓들을 했던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짓을 했던 공무원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씹새끼들아, 좆가 이 씨발놈들아.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이 벌어졌을 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이제 상부의 지시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을 벌였다는 건데 항상 하는 생각이 이 실무자들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명령권자만 처벌하고 실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봐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뭐 높은 놈들은 다 좋은 변호사 써서 빠져나가고 실행했다는 사람들은 실행했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 실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0명가량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검찰을 고발 조치도 했고요. 예. 그래서 실무자를 이번에 처벌해야 다음번에 서로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난 처벌받아도 안 된다, 못하겠다라고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있네요, 또. 공무원들의 긍지를 살려줘야 해요. 사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작정 굶어 죽으러 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사례가 남으면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만 여튼 어느 정권 하에선 어떤 권력자 하에선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세월호 그렇게 돼서 실무자들이 해고당하고 일자를 잃는 것을 난 봤다. 못하겠다라고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공무원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이 세월호 사태 특히나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 채 용서도 없이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서 지시한 자와 그 명령을 듣고 실행한 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뭐에 해당할까요? 법적으로 이제 기망에 일단 해당하고요.
희망. 예. 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인 거죠. 그렇죠. 예, 공무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지난 박근혜 정권 내내 국회에 계셨는데, 청와대 누가 지시했을 거라고 보세요? 최순실이 했겠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색을 살피고 가깝게서 불편해 하신다라고 비서실장이 조인트를 깠겠죠. 예. 그때 여러 명의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여하튼, 직접적인 명령이 내려갔을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특조위의 대응 문건도 만들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 나가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여론을 호도하라는 지시를 했던 그 문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예, 예. 이것도 해수부 공무원이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적극적 부역을 넘어서 범죄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써내는 거면 윗분의 관심사항이다라는 별표가 달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건은 처리해라 라고 하니까 공무원의 자리에 앉아서 불법적인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건 특조위 위원들이 자기들이 썼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네.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는 자체는 특조위에서 이 방해 활동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범죄 집단으로 봐도 좀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기 특조위 때 아주 온갖 그런 방해策동을 벌였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해수부 공무원들과 청와대가 교감을 해가면서 통화해가면서 문건을 작성해가면서 네.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짜서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건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서 처벌해야죠. 결국에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의혹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는 이 참담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예, 예. 저희는 정말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이번 일을 통해서 좀 교훈을 잘 배워서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은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고의 구조 회피설은 정설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온갖 무능이 합쳐져서 일단 배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수많은 불운들이 겹쳐서 된 것이고 구조를 안 했던 과정들은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3 경쟁 왜 접근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 배에 접근해서 10명을 구할 확률이 30%고 그런데 큰 배가 쓰러질 때는 배를 가까이 대면 안 된다는 매뉴얼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해고될 확률이 30%라고 보면 구조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은 죽지만 자기가 일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결국 규정과 규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회 그리고 공무원들이면 무조건 매뉴얼만 따르는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해고될 사항을 만들지 만들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비련의 종합적 참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원하게 어떤 자가 핵심 원흉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은 듣기는 좋겠지만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신중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같은 의미에서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잠을 잤던 뭘 했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서도 충분히 지휘관들이 지휘를 해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자기 위로만 결제 라인이 올라가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까지 올려놓고는 영상을 찍어보내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던 것 이것들은 공무원들 전체의 범죄인 거죠.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일단 구조하라라고 지시를 한 사람만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두 다 본인이 들어가서 누울 자리, 해고를 당할 여지는 만들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결국은 비단 공무원이라 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회의 이런 완악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컨트롤 타워로 활동하지 않아서 사람을 구조 못했다는 게 사실은 전 그게 더 비참하다는 거죠. 예. 그깟 대통령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예. 그러지 않은 모든 중간에 있는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만 하면 내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분노를 어떻게 사귈 수가 없어요. 예, 저 자신도 부끄럽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난리가 났어요. 네. 오늘 34억에 달하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철회했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전신인 새누리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이 문제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으신 원희룡 제주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그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죠. 그리고 34억이 없다고 정부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몇백 명의 주민들에게 이런 액수의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제주광정마을 같은 경우는 대화의 부재가 빚은 참극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구성권 청구를 철회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지만 소중한 그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적폐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굉장히 빠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지역에 있는 작은 갈등들을 풀어가는 모습은 정말 좀 바람직하고 저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참 갈등이 있을 때 제가 강정마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이분들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로서는 별돈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저에게 지금 누가 1,000만 원 청구한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예, 사람 죽어나가는 거죠. 우리 저 김성회 보좌관님은 1,000만 원 물어낼 상황이면 영혼도 파실 분 아닙니까? 예, 전 뭐 이미 팔았죠. 여러 번 팔았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 있는 강정마을에 관광 수입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어민들한테 34억을 물어내라. 이거는 애초부터 엿먹이려는 그런 의도의 판결이 있죠. 저는 판결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이렇게 국책사업을 막은 게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그냥 강제로 다 집행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두 번 다시 이런 투쟁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라면서 수십억 대의 그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갈등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이라고 보고요.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해결 과정을 얼마나 잘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경찰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자극하고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한 것은 정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것에 흥분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지만 어쨌든 갈등의 현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조정관이라는 자리를 두고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앞으로 빛을 보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접고 넘어가는 것 저는 아주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과 함께 여의도 사정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포렌메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의 취임과 함께 MBC 해직 언론인 5명이 2000여일 만에 복직했지요. MBC에서 이른바 유배 생활을 겪었던 언론인들 역시 속속 핵심 보직을 맡으며 방송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여권 추천 이사인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이사회 구성의 변화로 KBS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정상화가 실현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출범한 대한언론은 위상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37분까지 총 2182분이 참여하셨는데 정의롭고 선명한 편파 논조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44%,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성을 강화해야 한다 26%, 거대 담론을 지양하고 전문 장르로 특화해야 한다 18%, 역할을 다했으니 발전적 해체를 모색해야 한다 12%.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여러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성님, 미약한 대한 언론을 더 정의로운 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편파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메누스님, 기득권 언론들에 대해 계속 팩트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거침없이님, 국민들이 만날 촛불 들고 난리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군요. 몬테크리스토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방법이 없네요, 보니까. 네, 간밤에 MB의 외교 안보 참모인 김태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의 작품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요? 우병우 영장 재판도 지켜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씁쓸해집니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